C.S. 루이스, 정말 유명한 작가죠. 그분의 대표작 순전한 기독교에 담겨있는 아주 핵심적인 주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마치 인간 본성이라는 미스터리를 푸는 한 편의 추리소설 같다고 할까요? 자, 그 첫 번째 단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추리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루이스는요, 그 첫 번째 단서가 아주 거창하거나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바로 사람들이 나누는 말다툼 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랑 다툴 때 어떻게 싸우나요? 그냥 동물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진 않죠. 대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그건 불공평하잖아. 네가 내 입장이라도 그랬겠어? 약속했잖아. 이런 말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 어떤 공통의 기준에 근거해서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이 공정함의 기준, 이게 바로 루이스가 찾아낸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는 이걸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법칙이란 건 뭐랄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어떤 규칙 같은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아,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 같은 거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기준이요. 자, 여기서 루이스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자연 법칙, 예를 들어 중력 같은 건요,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돌은 떨어질지 말지 고민 안 하잖아요? 그냥 떨어지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주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우리가 이 법칙을 따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법칙을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법칙을 어길 때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떡하죠? 아, 그땐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잖아요. 바로 이 변명이야말로 우리가 이 법칙의 존재를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법칙이 없으면 변명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본능 아니야? 아니면 사회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제부터 루이스는 이 반론들을 하나씩 신문대에 올립니다. 과연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단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려내는 거죠.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무리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건 그냥 생존을 위해 무리를 지어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본능적인 충동일 뿐이라는 주장이죠. 꽤 그럴듯하게 들리는데요. 하지만 루이스는 이건 사건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죠. 물에 빠진 사람을 봤어요. 이때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하나는 위험하니까 그냥 가자는 자기 보존 본능, 또 하나는 저 사람을 구해야 해라는 무리 본능. 그쵸? 그런데 이 두 본능 말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에게 그래도 돕는 게 옳아라고 말하는 제3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본능을 지휘하고 평가하는 심판 같은 존재 말이죠. 루이스는 이걸 아주 멋진 비유로 설명합니다. 도덕률은 우리가 연주해야 할 곡조를 알려주고 우리의 본능은 단지 그 건반일 뿐이다. 피아노 건반 자체가 곡조는 아니잖아요. 건반들을 눌러서 곡을 연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덕률은 본능이라는 건반들 중에서 어떤 건반을 눌러야 옳은 연주가 되는지 알려주는 악보 같은 겁니다. 그러니 본능과 도덕률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죠. 자, 그럼 본능이라는 용의자는 풀려났습니다. 그럼 다음 용의자는 어떨까요? 바로 사회적 관습입니다. 즉, 도덕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야 하고 배운 일종의 교육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것도 꽤 설득력 있죠? 하지만 루이스는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운전할 때 우측 통행을 하는 것 같은 도로교통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2 더하기 2는 4라는 수학 공식입니다. 둘 다 우리가 배우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다르죠. 교통규칙은 왼쪽 통행으로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지만 수학 공식은 우리가 발견한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루이스는 도덕률이 바로 이 수학 공식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만약 도덕이 그냥 사회마다 다른 관습이라면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더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절대적인 도덕적 기준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용해선상에 올랐던 본능과 사회적 관습이 모두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미스테리한 단서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루이스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과학자들이 별이나 돌멩이를 연구할 땐 밖에서 관찰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 자신,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 정보, 즉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나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지도 않았고 잊으려야 잊을 수도 없는 어떤 법칙, 즉 도덕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발견이에요. 바깥 세상의 물질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어떤 의도 혹은 지침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단서를 우리 안에서 찾게 된 거니까요. 자, 이제 이 추리소설의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법칙이 있다는 건 그 법칙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의미하죠. 네, 루이스는 이 도덕률이라는 단서가 결국 어떤 입법자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냥 막연한 힘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진 우주 뒤에 있는 어떤 마음, 어떤 지성을 말이죠. 와, 드디어 우주 뒤에 있는 어떤 존재를 발견한 걸까요?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천만에요. 루이스에 따르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에게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끔찍한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하거든요. 자, 이 딜레마를 한번 보세요. 첫째, 우리 안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률의 압박이 있습니다. 둘째,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죠. 셋째, 바로 이 실패 때문에 우리는 방금 그 존재를 화면한 입법자 앞에서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뒤의 선한 존재는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심판자가 되는 거죠.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 C.S. 루이스의 논리를 따라온 우리는 이제 우주적인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절박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막다른 길에 내몰린 인류를 향해 과연 그 입법자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루이스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의 논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법을 만든 이가 법을 어긴 이들을 만나러 직접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편 침공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 2부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